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겁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량을 어떻게 살펴보느냐?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난 14년 동안에 서울에서 발생된 부동산 거래량을 갖다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방송을 갖다 한번 올려드리고 누군가 이러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폭락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파트 부동산 폭락의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상 제 방송을 지속적으로 봐오신 분들은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도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폭락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알고 나면 두려운 게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공포를 오늘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서울시에서 있었던 모든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고 난다면 아하, 이러면 되겠구나, 아,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자, 일단 제가 표를 갖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이라고 하면요, 사실상 서울의 모든 아파트 거래량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지금 현재 매일 자료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실거래가를 갖다 발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 전부 다 반영된 건 아니다. 실제 거래된 것에 대해서 약 7, 80% 수준, 적을 때는 60%, 60에서 80% 수준에서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피치 못한 사정에 있는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공개한다. 따라서 이걸 통계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게 전체 거래량이 다 포함된 건 아니다라는 점은 미리 사전에 밝혀드립니다. 더불어서 2019년 지금 현재 12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이 차트를 만들었지만 이 차트가 지금 12월 26일까지의 모든 거래량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아직 10월 말 그리고 11월 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된 자료는 아니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각 연도별로 그리고 가격대별로 거래량을 갖다가 테이블화 시킨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이 무엇이냐? 억입니다.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200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 14, 15, 16, 17, 18, 19 이 기준선, 이 선은 무엇이냐? 해당 기간의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의 기간을 갖다가 분류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06년과 2007년은 노무현 정권 때고요. 8, 9, 10, 11, 12 여기 때는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때의 시기에 거래된 서울의 모든 부동산 거래 물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최고 거래가는 84억대에 거래된 아파트가 현존하는 가장 비싼 거래가로 기록되어 있고요. 물론 100억 이상에 거래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라든지 있긴 있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따지고 봤을 땐 84억이 서울시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거는 나중에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자, 쭉 보시게 되면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물량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가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은 2006년까지만 해도 1억대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거래량 자체가 1억대 아파트에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2억대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2007년 갑자기 거래량 줄면서 지금 여전히 1억대 아파트, 2억대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았는데요. 2008년으로 넘어서게 되면서 이게 역전하게 됩니다. 바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2억대로 올라선 것이고요. 그 다음이 3억대, 그리고 2009년은 또 바뀝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3억대 그리고 2억대. 그러니까 2008년, 2007, 8, 9 상당히 가격이 높게 상승했다는 것을 갖다 나타내고 있죠. 반면 2006년 1억대 31,800건이 거래되는 거래량은 2009년도에는 5,600건까지 줄었다. 그럼 25,000건은 어디로 갔느냐? 이 25,000건의 거래량이 2억대 혹은 3억대로 가격이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쭉 이어집니다. 지금 1억대 아파트들도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 1억대 거래된 물건은 1,938건에 불과하다. 3만 건이 넘던 것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이 중요한 것이겠죠.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량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 군집되어 있는 곳은 5억대 아파트이다. 2006년까지만 해도 1억대 아파트가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 2019년 현재는 지금 현재 5억대 아파트가 거래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따르는 것이 4억대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하게 거래량만 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체감하기 힘드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야 4억 5억 미쳤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4억 5억 왜 이렇게 싸?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아파트의 면적을 갖다가 무시하고 측정한 자료입니다. 단순하게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어느 가격대의 아파트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느냐. 그렇다면 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해당 아파트, 이 가격대의 아파트 분포가 많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상 해당 가격대의 면적은 상당히 좁은 면적들이거든요. 자, 지금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여기서 중요한 거 거래량만 집중해서 설명드리고요. 이거보다 보다 디테일한 것은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차트 준비되어 있고요. 자, 지금 2006년의 거래량 와 상당히 뜨거웠죠.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많았던 것들 그리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적은 것들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따라서 빨간색을 보게 되면은 야 언제 부동산이 과열되었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아실 수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2006년의 과열은 여러분들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다면 많이 아실 거고요. 이 과열이 두 번째로 일어났던 해는 바로 2015년이란 점입니다. 2015년에 부동산이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다. 부동산 최대 호황기였다. 호황기였다는 건 거래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쭉 통계를 내봤는데요. 쭉 합계를 내봤더니 2006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2만 건에 달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거의 육박한 시점이 바로 2015년이었다. 2015년의 거래량이 12만 건, 그리고 2016년 11만 건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 그런데 사실상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2017, 18, 19가 훨씬 더 많이 폭등했단 말이죠. 거래량이 줄었는데 가격이 폭등해 가고 있다. 자, 그만큼 시장의 매물이 줄었다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부동산 여러분들께서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가장 화랑기는 2015년과 2016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 이후로 말이죠. 자, 어쨌든 중위수가 지금 사실상 2017년까지만 해도 확고하게 중위수가 나타났는데 2018년부터 중위수 분포가 좀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중위수가 어디인가 헷갈릴 정도로 거래량이 산재돼서 분포돼서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앞전에서 제가 2019년 아파트 거래량이 중위수가 지금 5억대로 올라섰다라고 하는데 5억대 아파트의 컨디션은 과연 어떤 컨디션일까요? 자, 제가 지금 차트를 갖다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가격대별 평균 거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가격대 4억대, 5억대, 6억대, 7억대, 8억대 해당 가격대에서 평균 거래된 면적 해당 가격대의 모든 거래량의 평균 면적을 도출해 봤더니 서울에서 지금 2019년 현재 5억대에 거래된 물건들의 평균 거래 면적은 24.9 스퀘어미터더라.
지금 현재 해당 면적은 전용 면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첨언드리자면은 84스퀘어미터, 84.9스퀘어미터가 국민주택 규모, 84.99스퀘어미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고요. 84.99스퀘어미터 해당 면적대가 바로 84스퀘어미터 30평대 아파트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20평대 아파트다라고 하는 것이 59스퀘어미터입니다. 그러니까 74.9스퀘어미터라고 하면은 약 20평대 후반 혹은 30평대 초반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바로 84스퀘어미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분포를 가진 곳이 바로 84스퀘어미터 30평대 아파트입니다. 30평대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쭉 한번 나열해 봤더니 지금 3억대에서 거래 가능했던 게 2006년 시점이었어요. 2006년 시점 84스퀘어미터, 그러니까 30평, 약 30평대 아파트가 3억대에 거래 가능하였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3억대, 2006년까지만 해도 3억대였는데 2007년도에 4억대로 올라섰고요. 2008년도에 4억대, 2009년도에 다시 5억대로 올라서는 듯 했으나 2010년부터 쭉 4억대를 갖다가 무려 7년 동안을 유지합니다. 무려 7년 동안 서울의 30평대 평균 거래가는 4억대 수준이었다. 그리고 5억대로 넘어가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 수준의 아파트도 살 수가 있었고요. 바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지속적으로 30평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이 4억 수준이었었는데 이것이 2017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5억대로 올라서더니 2019년에는 8억대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전 정권 탓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 정권 9년 동안은 가격이 무척이나 안정되어 있었고요. 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런 가격 폭등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책임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연히 기망이고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와,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폭등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주작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 자료라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 폭락의 시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2012년을 보시게 됩니다. 2012년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됩니다. 자, 2012년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2012년을 언급하느냐? 2012년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 서울 부동산에서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서울시에 있는 과천정부청사, 서울시에서 거주하던 과천정부청사 이하 서울의 수십 개의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과천에 있던 정부청사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다 세종시로 강제 이전됐고요.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 관련돼서 공적 업무를 집행하던 곳들은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각각의 혁신도시로 공기업들을 갖다 전부 다 내보내는 시점. 그러면서 서울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을 강제 이전시키던 시점이 2012년이었어요. 2012년도에 따라서 수십만 가구, 그러니까 서울에 약 300만 가구의 거주 인구 중에서 수십만 가구가 순식간에 지방으로 다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가격이 전세가 매매가 다 덜컹한 시점이었어요. 따라서 2012년도에는 거래량을 갖다 보시게 되면요. 2012년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갖다가 합계를 내놔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4만 1000건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역대 최저 거래량이죠.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쭉 진행되었던 부분도 있어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했느냐.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쉬프트 정책, 미리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의 노른자의 땅들을 갖다가 다 수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시프트 아니죠. 보금자리 주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정책으로 서울의 노른자의 땅들을 갖다가 전부 다 사전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굳이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겠죠. 더군다나 이 보금자리 주택은 정말 분양가를 갖다가 너무 파격적으로 싸게 분양했다. 그 당시에 관악구의 신림동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4억 5천, 중계동의 아파트가 5억 5천, 아니죠? 신림동도 5억까지 찍었었죠. 신림동의 30평대 아파트 푸르지오가. 자, 그런 시점에서 강남, 우면, 세곡, 내곡 이쪽의 분양가 30평대 아파트의 분양가가 불과 3억대, 비싼 것이 4억대. 그 정도 수준에서 분양되었죠. 어쨌든 초기 분양된 건 3억대 분양됐고요. 이후 4억, 5억대까지 분양되긴 하였습니다만 초기 분양된 건 3억대 분양되었다. 이 당시 강남 아파트 10억 넘어가는 시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왜 아파트를 사느냐. 더 이상 부동산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체념하던 시점이 바로 해당 시점이었었고 이 충격 여파에 더해서 공무원들이 강제 이전, 공무원들과 그리고 공기업들의 근무자들이 강제 이전되는 시점에서는 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철퍼덕하고 내려앉은 것이죠. 자, 그럼 이 당시에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2012년도에 거래량은 어마어마하게 줄었지만 사실상 가격대에 커다란 변동폭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 사실은 급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상당히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급매물은 급매물로 끝날 뿐입니다.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가장 고마운 호객님들이죠. 우리가 그 공포스러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최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 공포론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2012년이 최악의 시즌이야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꼭꼭 부여잡고 있었죠. 자, 그리고 2013년도 초까지도 안 좋았어요. 2013년 초까지도 계속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들 계속 이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2013년 초거든요. 그리고 2013년 말부터 무슨 일이 발생됐나요?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게 된 거죠. 2014년 말부터 전세가가 폭등이 나타나가지고 2013, 14, 15, 16 지속적으로 전세가는 폭등해 갑니다. 2016년까지는 아닌가 2015년까지로 정정할게요. 이건 역시도. 어쨌든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다시 거래량 넘어갈게요. 거래량이 2015년도에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2015년도에 갈아타신 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은 폭등하는 전세가 때문에 못 살겠다. 매매 수요로 갈아타겠다. 라는 사람들이었고 2015년도에 매도를 결정하신 분들의 심리는 어떤 것이냐. 부동산 진짜 너무 오랫동안 난 참고 보유해왔어. 이제 그만 팔아버릴래. 하시는 분들의 심리도 상당히 강했죠.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활발하게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 시점에는 계속 주택을 갖다가 파신 분들은 더 높은 주택, 더 비싼 주택, 더 지역이 좋은 곳 혹은 더 면적이 넓은 곳으로 이전하는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정작 2015년도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2016년도에는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5년 사실 2016년 말 조금씩 높게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폭등에 비하면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평균 거래가 4억대에 거래되던 평균 거래가 30평대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5억대로 올라섰고 지금 2019년도에는 8억대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갖다가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들의 면적대를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4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의 면적대는 200스퀘어미터가 초과하죠. 우리가 말하는 100평형대가 넘는 아파트들이고요. 그리고 50평형대가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240스퀘어미터입니다. 240스퀘어미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왜 240스퀘어미터로 한정되어 있죠? 왜 더 넓은 아파트는 없죠?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는데 왜 240스퀘어미터까지밖에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면요.
245스퀘어미터인가요? 245스퀘어미터를 갖다 넘어가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유세를 갖다 징수합니다. 부유세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부유세, 이건 보유세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부유세, 부자들, 너희들은 정말 넓은 주택에서 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부유세를 걷어갈 거야. 종부세, 보유세 외에 별도로. 그러다 보니까 240스퀘어미터를 갖다가 넘겨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 수요도 없을 뿐더러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는 겁니다. 240스퀘어미터, 그러니까 단독주택조차도 사실상 재밌는 거는 240스퀘어미터를 초과하게 짓지 않아요. 아주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240스퀘어미터가 초과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종종 뭐 424스퀘어미터가 나타나죠. 뭐 이런 주택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300평이 넘어가는 주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30평대 아파트 10개를 갖다 모아놓은 주택, 뭐 이런 주택들도 있는데, 사실상 웬만해서는 이런 거는 0.001%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 뭐 1000만 가구가 있다고 하면 1000만 가구 중에서 100가구나 될까요? 100가구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아파트 면적대는 240스퀘어미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커다란 면적대고 240스퀘어미터를 넘어가는 것은 부유세가 붙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2015년부터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 거래량은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거래량으로 갈게요. 이건 면적이고요. 2015년부터 아파트 고가의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상 이 늘어났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이 늘어난 거래량은 쫓아가지 못하죠.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 참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종부세 공시가 현실화를 통해서 보유세 현실화 등 상당히 많은 세금 정책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데 오히려 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많이 거래되고 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쨌든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거래량 2009년에 좀 갑자기 반짝 늘어났다가 이건 무엇이냐? 리먼 사태, 미국과 유럽발 금융위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시장이 잠깐 반짝 회복되는 시점이었었고,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을 경험하면서 이 당시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회의감에 젖어들면서 고가의 주택들이 상당히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분포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어났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 풀리는 시중의 자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나 국가 예산을 갖다가 뻥튀기 시키고 시중에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풀어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시고 나시니 어떠신가요? 사실상 서울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 폭락이 나타났던 시점은 2012년과 2013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유관상으로 그렇게 커다란 폭락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급매물은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이 급매물들의 물량은 고마운 물량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쭉쭉 파는 시기죠. 그냥 줍는 거예요. 저가에 나온 물량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폭락의 시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줍는 분이 되시겠습니까?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은 어마무시하다. 지금 어마무시하게 우리나라의 M2 시장이 폭증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가의 향후에 앞으로 국가에서 발행하게 될 본원통화, 실질통화, 본원통화량도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왜? 국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복지를 위해서 돈을 풀어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너무 많은 자금이 풀려있다. 그런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창업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오피스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 경제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수록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경향이 많고요. 따라서 안 그래도 시중에 자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돈이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를 사재기하고 금을 사재기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을 사재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금을 많이 때려도 화폐의 가치 하락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부자들을 갖다 쫓아가야 돼요. 부자들이 하는 방향이 결코 여러분들의 부족한 정보력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보다 그들의 선택이 옳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포유는 여러분들께 계속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갖다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현실들, 그리고 폭락의 시기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보셨고요. 많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감소 있는 시기다. 어차피 사람들, 부자들은 알고 있다. 지금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한 타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때 부동산을 사서 어떤 때 부동산을 파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렴할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이 저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의 폭등이 더 두려운 현실입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가, 그분들 가슴에 스스로 손을 얹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부동산 폭로론자들이 여러 나와서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또 사과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얼굴에 철판 깔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겠다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양심이 없으신 분들이죠. 자,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정말 올바른 정보, 객관적인 정보, 데이터에 의거한 그러한 정보들을 선별해서 보시고요. 결코 감정에 호소하는, 그리고 논리력이 부족한 여러분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부동산 방송은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